네,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종양내과에서 유방암 치료 담당하고 있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요 그림 저희 병원에서 지금은 활발히 못하지만 전이성 유방암 환우회 할 때 제가 늘 사용했던 그림인데요. 어, 뭐, 잘 치든 못 치든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은 환우분들이고 저희의 역할은 이렇게 악보 넘겨드리고 피아노를 잘 치시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그림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유방암의 약물 치료에 대한 강의를 하고 이어서 상담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이 아마 여러 병기의 분들이 같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 항암 치료를 좀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항암 치료하면 다들 머리 빠지는 그 항암 치료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항암 치료는 암에 대항하는 모든 치료를 일컫는 아주 넓은 개념이고요. 그 중에 이제 주로 화학요법이 항암 화학요법인 거죠. 그래서 분류를 하자면 치료하는 목적에 따라서 수술이나 이런 거 전에 하는 게 선행항암요법이고 수술 후에 하는 게 보조항암요법이고 수술 아니고 약으로만 주로 치료할 때 이제 고식적 항암요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선행항암은 수술이나 방사선 등의 국소요법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암을 사이즈를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는 암 덩어리이지만 사실은 그건 정말 많은 작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들은 이미 덩어리가 커지기 전에도 미세전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걔네들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선행항암요법을 통해서 미세전이를 잡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완치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보조항암요법은 수술을 먼저 하신 분들, 그럴 때는 이제 미리 도망가 있는 미세전이를 치료함으로써, 제가 이제 흔히 코로나 시절엔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처음 바이러스가 발생한 우한 지역을 봉쇄를 해도 이미 비행기 타고 미국이고 우리나라고 다 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술로 국소적으로 그걸 캐내도 그 전에 도망가 있는 미세전이를 치료하는 게 이제 항암의 역할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재발과 그런 위험을 줄이는 게 보조항암요법의 역할이고요. 고식적 항암요법은 이미 그 원발지가 어디였건 도망간 세포들이 사실 더 주된 상황이 된 상황. 전신 재발 또는 진단할 때 당시부터 원격 전이가 동반되어 있을 때는 항암요법이 더 주된 치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구석구석 숨어 있는 세포들을 다 이제 잡아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종식이 되는 것처럼 완치가 되는 것이고 너무 이제 전 세계로 다 코로나가 다 퍼졌으면 우리 지금 그러고 있죠. 같이 코로나랑 살고 있지. 그거를 이제 생명을 해치지 않은 범위로 잘 조절해서 이제 사는 게 되겠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이제 전이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근데 하지만 그게 저희가 병기를 1, 2, 3, 4기 나누어서 4기에 해당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말기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4기이지만 치료를 하고 조절을 해서 같이 데리고 살 수 있는 시기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 이제 언젠가는 4기인데 치료가 더 이상 어려울 때 그럴 때는 말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기는 암과 동행하는 시기, 즉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한 전신 재발 또는 원격 전이가 있을 때는 완치는 어렵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과형에 따라서 또는 환자분 개개인에 따라서 완치가 되는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완치가 어렵더라도 암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시키고 질병의 진행을 늦춰서 생존 기간을 연장해서 같이 사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고, 말씀 처음에 드렸던 대로 전신을 같이 동시에 치료한다는 면에서 항암요법이고, 그 방법에는 항암 화학요법도 있고, 흔히 머리 빠지는 그런 항암 치료.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요법, 호르몬의 성장을 의존하는 그런 암들을 쉽게 표현하면 먹이를 뺏는 겁니다. 호르몬을 먹고 자라면 호르몬을 뺏는 거죠. 또는 호르몬을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내분비요법이 되고
어떻게 보면 내분비요법은 넓은 의미로 보면 표적 치료고요. 그 암세포를 고유한 암세포를 먹여 살리는 먹이가 암마다 다 다른 거죠. 근데 호르몬 양성 유방암들은 호르몬이 그 먹이가 되는 거고요. 다른 암들은 이제 그런 호르몬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암세포를 성장하고 번지게 하는 그 성장 요소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개개인별로 맞춰서 이제 타겟을 해서 죽이는 게 표적요법이 되겠고, 제일 유명한 게 있는데 헐투이기 때문에 헐투 표적요법을 우리가 표적요법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유방암에선 좀 진도가 늦었지만 면역항암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조금씩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항암화학요법은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 암의 개개인의 아형별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태에 따라서는 어떤 무기를 사용할지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흔히 전쟁터에서 정말 뭐 그 중공군이라고 하면 나이가 나와서 안 되는데 중공군이 막 대규모로 오는데 그거를 우리 아군을 이제 살리려고 화살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죽으니까. 그럴 때는 아무리 아군이 좀 다칠 수 있어도 폭탄을 축적해야겠죠, 그죠? 예,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항암화학요법의 역할입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은 못해요. 그러니까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완전히 구별은 못한다. 어느 정도는 구별하지만. 그래서 암세포를 딱 완전히 이제 선별해서 죽인다기보다는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분열하는 정상세포는 같이 공격을 받죠.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구강점막. 우리 입천장 뒤어도 다음 날이면 되게 낫잖아요. 그만큼 빨리 분열하는 세포죠. 위장을 덮고 있는 그런 장점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탈락하면 입이 헐고 설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상세포의 그런 부작용을 동반하는데 암세포와 정상세포 가리지 않고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정상세포는 다행히 회복하는 능력이 있고 암세포는 회복을 못해서 암세포는 죽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항암화학요법이고 유방암에 사용하는 이제 대표적인 항암제를 이제 여기에 열거를 했고요. 이제 왼쪽 계통이 주로 이제 마이크로튜블이라는 암세포가 분열하는 거를 억제하는 약제들이고요. 탁솔, 탁소텔, 할라벤, 나벨비, 나브락산 이런 게 여기에 속하고요. 요즘은 회사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회사만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네,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 요 왼쪽 계통의 항암제는 주로 그래서 신경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이렇게 크게 토하고 그런다기보다 손발이 저리죠, 오래 쓰면.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제일 안타까운 점이고 머리 빠지고 머리카락 세포도 대표적으로 빨리 자라는 세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탈모가 되고 오른쪽은 약간 암세포가 먹이로 사용하는 영양분에 가짜 영양분처럼 끼어들어가서 작용하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좀 느리게 그래서 이제 꾸준히 드시게 되죠. 젤로다 같은 약은. 네, 저희 환자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젤로다가 제일 힘들어서 젤로다라고. 근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렇지 않고 환자분마다 부작용은 효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다릅니다. 개개인별로. 근데 주로 카페에는 힘든 분들이 올려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도 안 하고 막 도망가시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제발 안 하셨으면 하고요. 부작용은 고유 환자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부작용이 나왔을 때 용량을 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일단 치료를 받아가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계통, 오른쪽 계통에 있는 애들은 머리가 팍 빠지진 않습니다. 약간 빠지는 정도. 예. 그렇고 이제 그런 신경독성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 하지만 역시 뭐 고유의 부작용이 있죠. 젤로다 같으면 손발이 꺼멓게 되고 피부에 부작용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폭탄 같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DNA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직접 파괴시키는 그래서 강력하면서도 뭐 부작용이 이제 백혈구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역시 머리 빠지고 그래서 아드리아마이신 계통이 있고 플라틴 계통이 있고
사이톡산과 비슷한 이포스파마이드 이런 계통이 있죠. 그래서 백혈구도 많이 떨어지고 머리도 빠지고 하지만 좀 강력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의 조합을 잘 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마다 이제 치료를 이제 진행을 쭉 하게 되고요. 전이가 안 일어났을 때의 상황에는 항암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동안 오랜 세월을 거쳐서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된 것들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래서 수술 전이나 후에 쓰는 단계에 이제 저희가 이 빨간 약이라고 소위 말하는 아드리아마이신과 사이톡산, 그래서 AC 요법이고요. 이것도 막 A씨나 받아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탁솔 계통을 수술 전에 또는 수술 후에 제일 많이 사용하시고요. 근데 그 기억 때문에 그게 이제 많이 힘들거든요. 구토도 많고, 백혈구 떨어져서 열나서 응급실 신세를 지기도 하고, 그 기억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재발했을 때 항암치료 안 하고 이제 숨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항암제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술 전이나 후에 그걸 주로 사용했던 거지.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항암 치료하면 절대 안 받고 나는 호르몬만 이러시면 또 곤란하다는 거죠. 여러 약제가 서로 고유의 부작용이 있고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전의 기억으로 치료를 받고 안 받고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네, 그래서 부작용은 이제 앞에서 커버했지만 주로 이제 암세포 못지않게 빨리 자라는 세포들에서 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구역구퇴, 식욕, 감퇴, 뭐 구내염, 입이 허는 거, 점막을 다 손상하니까 변비설사 있고 백혈구가 떨어지고 이런 피 세포들이 그죠?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그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날마다 생성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주로 받고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열날 수 있고 빈혈 생기고 혈소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래도 뭐 백혈구 촉진제라든지 뭐 수혈이라든지 뭐 조혈 촉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비교적 극복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탈모 있고 손발톱 변화에 피부 변화 여성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거죠. 피부가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부종도 많이 생기고 도시탁셀 같은 거는 이제 횟수가 거듭될수록 많이 부어서 내 인생에 이런 몸무게를 찍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끝나면 또 빠지긴 합니다. 예, 그런 게 있고 그 항암제 고유의 부종 패턴이 또 어떤 약은 주로 하지가 붓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눈물이 나고 결막염도 잘 생기고 항암제가 이제 전국 구석구석에 있는 암세포를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온몸에 다 분포를 하는데 눈물에도 좀 갑니다. 그래서 항암제 맞으면 이제 눈이 뻑뻑하고 시력이 나빠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CT 좀 나빠지시고 근데 이런 것들보다도 근데 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항암 치료를 한 후에 생기는 모든 변화를 다 항암제로 설명을 하시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배가 아픈데 항암제 때문이야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맹장이 터지고 막 그런 일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병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좀 이제 항암하면서 몸이 약해지면서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왔을 때 이걸 항암제 때문이겠구나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다른 병이 생기지 않았나 검사해봐야 됩니다. 백내장, 녹내장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안과 검진을 받으라고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근육통, 관절통, 손발 저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급성기 부작용이라서 꾹 참으면 이제 사라질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더 괴로운 게 만성 부작용인데 그게 이제 손발 저림이죠. 그래서 손발 저림하고 통증이 남는데 이건 이제 스트레칭하고 재활 치료하고 보조약제를 쓰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사실 이렇게 약간 남을 수 있습니다. 만성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기 전에 너무 꾹 참다가 얘기하지 마시고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추장극이 어렵고 걷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전 단계 좀 얘기를 해서 용량을 조정하거나 잠시 쉬어야 될 수가 있거든요. 쉬지 않고서 계속하면서는 도저히 이걸 돌릴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미리 말씀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기억력 아무리 해도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안 깎인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기억력 감퇴를 얘기하시는데,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좀, 이제 너무 나빠지지는 않게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이 동반된 수면장애라든지 우울증 같은 게 있으면 진짜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닌데 감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조절하시도록 말씀드리고, 또 수면장애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데 항암제 맞으시면 다들 잠이 안 오죠. 근데 그거는 항암제 및 항암제가 같이 들어간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기도 한데, 그럴 때 무조건 수면제를 먹는 거는 수면제가 물론 필요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너무 우울증이 심하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건데 불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수면제만 먹어서 잠만 자게 하는 거는 근본 해결이 아니라고들 정신과 선생님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잘 챙겨서 그런 요소가 있으면 그 치료를 받는 게 더 우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폐경에 의한 증상들이 항암에 의한 증상보다 더 힘든 경우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잘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홍조는 오히려 좀 경감시킬 수 있는 약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골밀도가 감소하는 거는 여러 보조 약제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있고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항암제가 몇 종류 있어서 이제 심장 검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은 암을 가지고 오래 잘 생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이에 암은 잘 조절되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엄하게 이제 다른 동맥경화나 그래서 뇌졸중이나 뭐 심장병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암은 잘 조절되는데 다른 병으로 나빠지시는 경우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관리 그런 거 잘 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이상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암 치료 받아서 힘든 줄 알았어요. 이런 분들 많은데 빈혈이 너무 심하거나 심장 기능이 나빠져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호흡이 곤란하고 너무 피곤하고 이럴 때 그럴 땐 검사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피로감도 마찬가지로 빈혈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나 부신 기능 저하나 심장 기능 저하나 근육 손실 등등의 뭔가 해볼 수 있는 원인이 있는지를 한 번쯤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점검을 위해서 일기 쓰기, 중요한 일의 순서를 조정하는 거, 속도를 조정하는 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쉽지 않죠. 네, 그럼 이제 강론으로 가서 이때까지 해서 항암 치료를 했고요. 이제 내분비 할 얘기고 내분비 치료는 이제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 해당이 됩니다.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아닌 분들은 해당은 안 되고요. 이제 호르몬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일종의 표적 치료라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 시도된 표적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호르몬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여러 가지 암세포를 먹여 살리고 커지게 하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이제 못하게 하려고 아예 여성 호르몬을 없애거나, 예, 여성 호르몬이 있긴 하지만 수용체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그런 두 가지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예 없애는 전략이 난소를 직접 떼는 거고요. 난소 절제를 하는 거. 또는 이제 주사를 맞아가지고, 화학적으로 거세를 한다고 표현을 하죠. 화학적으로 난소를 절제한 것과 동일하게 호르몬이 안 나오게 하는 약들이 이제 달마다 맞는 그런 졸라덱스, 루프린 이런 계통의 약들이죠. 그렇게 해서 호르몬을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폐경 전에는 난소에서 호르몬을 주로 만들어내는데 폐경이 된 후에는 난소에서 호르몬을 더 이상 만들지 않죠. 그러면 이제 뭐 근데 왜 호르몬 억제해야 되느냐? 난소 외에 다른 조직, 부신이라든지 지방 조직 같은 데서 그 전구 물질인 안드로스텐 다이온이라는 게 아로마테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에스트로겐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막는 그 약들이 이제 페마라, 아리미덱스, 아로마신 이런 계통이고 이런 것들이 폐경 후 여성분들한테 이제 쓰는 약들이고요. 폐경 전 여성분들이 이런 약을 쓰려면 반드시 난소 절제하거나 졸라덱스 루프린을 쓰면서 같이 써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원리가. 이제 그렇지만 여성 호르몬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게 있더라도 작용을 못하게 하는 게 항에스트로겐이라고 하면 되겠고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써오던 타목시펜이 있고요. 풀베스트란트는 파슬로덱스라고도 부르고 엉덩이 주사로 그 역할을 하는 건데 폐경 후 여성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정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호르몬 억제요법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을 텐데 그 갱년기 증상, 확 달아오르고 두근거리고 하는 증상들이 있고, 타복시펜 고유한 부작용은 이제 이게 유방에는 억제로 작용을 하지만 자궁에는 여성 호르몬 유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궁 내막이 증식한다든지 질 분비물이 증가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자궁암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하시게 되면 정상 여성에 비해서 자궁 내막암의 발생 비율은 정말 1000명에 몇 명 수준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주사 맞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고, 갱년기 증상과 더불어 이제 주로 폐경 후 여성분들한테 쓰는 약들의 부작용은 이제 온몸 쑤시는 거, 관절통, 그런 것들이 있겠죠. 골밀도 감소는 공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뼈 건강을 챙기기 위한 여러 가지 보조약제들을 사용을 하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데 암세포를 확대한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마치 복잡한 건물의 설계도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성장 촉진 인자에 대한 수용체를 암세포 표면에 이렇게 더듬이처럼 갖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이 달라붙어서 그 다음에 이제 신호등이 켜지듯이 핵으로 명령을 전달합니다. 너 자라라. 그러면 이제 핵 안에서 또 여러 일들이 일어나서 세포 분열을 촉진하게 하고 세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들어드린 내분비요법이 그 예의 하나고, 그런 우리 옛날에 올드보이에서 최민식 선생님이 만두만 드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만두만 먹고 살진 않죠. 여러 가지 먹이가 있죠. 근데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도 만두가 아니라 여성 호르몬 말고도 다른 먹이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깨닫는 순간 이제 내성이 생기면서 안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성 방지를 위해서 다른 약제들을 같이 쓰기도 하고, 호르몬 억제제를 쓰다가 이제 추가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고, 이 여러 요소에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암이 생길 수 있고, 그 요소를 막는 신약들이 막 열심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로 암세포를 먹여 살리는 그 암세포의 고유한 표적을 차단하는 게 표적요법인데, 자, 여성 호르몬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헐투가 되겠고, 헐투는 이게 암세포 그 표면을 확대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암세포 표면에 이렇게 헐투는 이제 그 수용체 이름인데, 수용체가 쫙 많이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항체가 가서 달라붙어 가지고 아까 밑으로 내려가는 신호를 전달 못하게 봉쇄를 해버리는 게 이런 표적 치료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셉틴 트라스투즈맙이라는 약을 시작으로 해서 이쪽 계통은 계속 신약이 끊임없이 개발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 잘 아시는 허셉틴, 퍼제타, 타이커브, 캐사일라 이런 것들이 쭉 개발이 됐고, 최근에 엔허투, 너링스까지 약제가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보험이 안 되는 약들이 좀 있죠. 그래서 헐투 양성 타입은 반드시 헐투 표적요법을 어떻게든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항암 단독만 하는 것보다. 그런 이제 에스트로겐 헐투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종양의 성장을 담당하는, 견인하는 그런 표적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쓰는 것들이 mTOR 억제제 아피니토, PI3K 억제제 피크레이, 그런 게 있겠고요. 위에 것들은 비교적 그 표적에 아주 특이적인 약제들이라고 하면, 밑에는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겁니다. 혈관 생성 억제제 아바스틴을 유방암에서는 많이는 안 쓰지만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항암제와 병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아직도 항암제의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양성에서 쓰는 CDK4/6 억제제는 약간 항암 비슷하면서 표적요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중간자적의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그 어떤 신호가 내려와도 궁극적으로는 암세포를 자라고 분열하게 해서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돼서, 그래서 이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세포 세포 분열을 못하게, 그 주기를 못 돌아가게 하는 게
이 CDK라는 중요한 효소를 억제하는 CDK 억제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렌스, 버지니오, 키스칼리 이런 약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호르몬 양성 환자분들이 호르몬 억제제와 함께 복용을 해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치료의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이제 브라카라는 유전자에 그 이제 생식세포 변이에 돌연 변이가 있을 때 굉장히 소수의 환자분들이지만 이런 분들께는 림파제나 탈제나 이런 표적 치료제가 존재를 하고 역시 안타깝게도 보험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CDK4/6 억제제는 워낙 호르몬 양성 유방에서 많이 쓰고 있어서 호르몬 억제제 단독보다는 호르몬 억제제와 같이 썼을 때 생존율 개선 효과가 있고 그 암의 성장을 잘 억제하는 거로 알려져 있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 약제가 고유의 부작용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공히 백혈구를 어느 정도는 떨어뜨리는데, 그죠? 이게 세포 분열을 못하게 한다고 했으니 정상세포만, 아니 암세포만 그런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어느 정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격을 받아서 백혈구 수치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임렌스나 키스칼리는 3주를 드시고 1주를 쉬고요. 백혈구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버지니오는 비교적 백혈구의 역할이 떨어뜨리는 역할이 적어서 버지니오는 쉬지 않고 하루에 2번씩 계속 복용을 합니다. 근데 버지니오는 백혈구 떨어지는 부작용은 좀 적은 대신에 설사가 주된 부작용이고, 근데 초반에 주로 설사가 심하고 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좀 조절이 잘 되게 되고요. 아주 드물지만 혈전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좀 주의를 하게 되겠고, 키스칼리는 간 수치가 좀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피 검사를 이제 자주 하게 되죠. 근데 세 가지 약제 다 고유의 부작용이 있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의료진과 잘 상의를 하셔서 환자분께 적합한 약제를 사용을 하고 이제 잘 부작용을 모니터하면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이제 환자분들께도 항암 치료 머리 빠지는 걸 좀 덜 맞고 먹는 약으로 오래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된 중요한 약들이고요. 저희로서도 진료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그렇게 됐고, 면역항암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면역항암제의 원리는 약으로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암세포를 잘 인식해서 죽여야 되는 T세포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T세포가 암세포를 잘 공격하게 도와주는 약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암세포를 직접 이렇게 막 부작용을 겪으면서 죽이는 게 아니고 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걔가 암을 죽이게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이론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는 대개는 부작용을 별로 호소 안 하시는데 한 번 생기면 좀 상당히 심하게 생길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유방암 영역에서는 3중 음성 유방암에서만 효과가 있고, 지금 다른 타입에서도 효과를 만들게 하려고 굉장히 여러 노력, 여러 임상시험, 여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3중 음성 유방암에서 선행요법 및 그 다음에 이제 1차 전이된 환경에서는 1차 요법으로만 가능하게 되고, 티센트리, 키트루다 이런 약들이 있는데 역시 보험이 아직 안 됩니다. 보험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있고요. 제가 잠 올 때쯤 돼서 맨날 농담으로 하는 소리인데, 예전에 이것도 나이 나오는 건데 드라마 중에 이렇게 여자 주인공이 배신당하고 복수하러 떠났다가 점 하나 딱 찍고 온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장서희 씨 나오는. 근데 어떻게 보면 암세포가 그런 건데,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결국은 정상세포가 변해서 암세포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서 걔네들을 암세포라고 인지해서 잘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암이 누구나 암세포가 살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그 많은 그 유전자를 똑같이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정상세포가 분열할 때. 그렇게 분열하다 보면 베껴 쓰다 보면 어디선가 에러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거 또 딴 얘기로 자꾸 나가는데, 그래서 암 왜 생겼냐고 다들 막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왜 암 생겼냐고. 근데 약간 수학적 확률로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생깁니다.
예, 그쵸. 근데 아무튼 면역세포가 잘 인지해서 걔네들을 잘 제거만 해줘도 좋을 텐데, 이제 그거를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생겼지만 점 하나가, 야, 이게 좀 말이 적절한 비유가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암세포 아닌 척하고 숨어 있는 그 암세포들을 제가 사실은 걔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아요.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면역 항암제고요. 그래서 암세포를 암세포로 인지하게 해주는 거죠. 제가 사실은 정상세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 그러고 이제 공격에 팍 나서게 만드는 건데. 근데 이제 부작용 면에서도 암세포만 딱 공격해야 되는데 또 옆에 있는 엄한 정상세포를 공격합니다. T세포도. 항암제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면역세포도. 그래서 자가 면역성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원리는 좀 다르지만 제가 코로나 백신 비슷하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코로나 백신도 맞아서 대부분 환자분들은 아무 일이 안 생기는데 뉴스에 나는 분들 있잖아요. 심근염 생겼다, 신경염 생겼다, 마비가 됐다, 돌아가셨다. 그런 게 아주 드물지만 면역항암제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면역 부작용은 주로 이제 피부 발진, 가려움증 이런 거고요. 비교적 흔하게 생기는 거 열에 둘셋까지 생길 수 있는 게 갑상선 기능 이상. 이 정도 되면 그냥 뭐 호르몬을 드시면서 보충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뭐 부신 기능 이상까지도 이 내분비 장기에 생기는 이상까지는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밑에 중요한 장기를 공격하면 간염, 심근염, 신경염, 뭐 폐렴 이제 온갖 군데를 다 공격할 수가 있어서 빈도는 굉장히 100명에 한 명, 1000명에 한 명이지만 이럴 때는 즉각적 치료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 걸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 항암제가 이제 큰 암 치료의 역사를 많이 바꾸고 있는데 유방암에서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활성화가 못 됐고 뭐 또 저희가 만약에 몇 년 후에 또 강의를 한다면 그때는 또 다른 약제의 이름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요즘의 신약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 대세처럼 나오고 있는 거는 ADC라는 약제 계통입니다. ADC라고 해서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해서 약간 트로이의 목마 같은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그래서 항암제를 정맥으로 추가해서 온 세포가 다 노출이 됐으면 지금은 항체에다가 항암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암세포로만 배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트로이의 목마가 그 섬에 들어와서 그 속에 병정들이 숨어 있다가 나와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항체가 세포의 표면에 달라붙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만 암세포 안에서만 폭탄을 터뜨리는 겁니다. 항암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마찬가지로 암세포만 이제 죽이려는 원리로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스마트하게 항암제를 암세포로 배달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역시 헐투가 제일 진도가 많이 나가서 트라스투즈맙 헐투 표적 항체를 이용해서 거기에 항암제를 폭탄처럼 붙여가지고 암세포에 이제 배달을 한 거죠. 처음 나온 게 캐사일라였고 지금 이제 엔허투라는 약이 나왔는데 이게 진화를 하면서 암세포 헐투를 발현하는 암세포 말고도 헐투가 좀 없어도 또는 적게 발현해도 그 옆에 있으면 폭탄이 터지면서 옆 세포까지 죽이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효과는 점점 강력해졌는데 거꾸로 처음에 목표했던 정상세포를 세이브하는 거는 좀 덜해졌죠. 그래서 부작용이 좀 더 해졌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못지않게 좀 토하고 약간 폐 독성도 있고 그래서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약제들이고 하지만 헐투 양성 또는 헐투 저발현에도 효과가 좀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헐투 양성 유방암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은 역시 보험이 안 돼서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원리로 아까 그 항체 조합과 항암제 조합을 탄생시키면 무궁무진하게 신약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항암제가 거의 다 이 ADC 계통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트롭2라는 표적에 대한 항체를 고비티칸 항암제를 붙여서 만든 게 이제 삭시투즈맙 고비티칸이를 트로델비라는 게 나왔고 역시 우리나라에서 허가는 받았지만 보험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호르몬 양성에서 데이터는 나왔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드린 이때까지의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서 누구한테 뭘 쓰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아트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막 오늘 또 적어 가셔가지고, 선생님 저는 이거 트로넬비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하실 건데, 일단 A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다 다르고, 호르몬 수용체나 표적이 환자분마다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암세포가 얼마만큼 퍼져 있고 지금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지금은 정말 폭탄을 투척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 표적 치료 써주세요. 이럴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할 수 없이 폭탄을 투척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이가 어디에 돼 있고 지금 템포가 어느 정도인지, 좀 느려진 상황인지, 아주 불이 붙었는지 등등 표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똑같은 암 상태여도 환자분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나이하고 같이 갖고 있는 질환, 장기의 기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막말로 환자분들한테 50kg 안 만들면 항암치료 안 해주겠다고 맨날 화내거든요. 근데 체중을 너무 빼도 곤란하고 너무 많이 나가도 곤란하고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시지만 매일매일 애들을 케어해야 되는 분들, 뭐 이렇다면 뭐 도저히 어떻게 시간을 낼 수 없다. 그럼 그걸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것도 모르고 또 매주 맞는 거 하세요. 막 이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을 하셔서 생활 패턴이나 부작용이, 나는 이 손가락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신경 독성이 있는 약들은 좀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근데 슬프게도 보험 여부와 돈에 따라서 가장 많이 좌우가 되고 있어서 이게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혈액암협회에서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원시적으로 암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데, 이건 마치 사람을 혈액형으로 내지는 지역이나 MBTI로 구별하는 것처럼 매우 아주 이렇게 크루드한 분류고요. 사실은 한 명 한 명의 암이 다 다릅니다. 단 한 명도 똑같은 분은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마도 곧 머지않은 미래에는 전체 유전자를 분석해가지고 환자분께 맞는 맞춤 항암제를 처방하는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모든 유전자 다 분석까지는 아니고 유명한 암 유전자 500개를 검사하는 500여 개 정도 NGS 유전자 패널 검사가 있고요. 여기를 해서 뭔가 이제 표적이 나오거나 하면 그 성질에 맞게 신약을 추천하거나, 아직은 대개의 신약들은 임상시험을 통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임상시험 참여를 권장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NGS 검사법도 그동안 본인 부담 50%였는데 12월 1일부터 본인 부담 80%가 돼서 이것도 좀 슬픈 소식인데, 아무튼 그래서 NGS 검사 권유를 받게 되시면 한 번쯤은 해서 나에게 맞는 임상시험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암 치료를 도와주는 여러 약제들이 있고요. 이제 뼈전이를 억제하고 골 통증을 감소하고 골다공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 쓰는 약제들이 있는데, 이게 또 치아 쪽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아 관리를 잘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통제, 아픈 거 끝까지 참고 이런 거 안 권하고요. 적절하게 진통제를 사용해서 좋은 삶의 질로 유지하는 게, 그게 궁극적으로는 암 치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 완화를 위한 약제들을 저희가 이제 3분 진료를 하면서 항암제 넣고 뭐 이런 거 챙기다 보면 증상 완화에 의한 약제를 정말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조절을 못 해드릴 때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죄송스럽고, 믿고 이렇게 갈 수 있는 1차 진료 기간을 만들어두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 친숙한 1차 진료 기간에서 맞는 선생님을 한 분 만드셔서 잘 조절을 하면서 병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성병을 잘 관리하고 운동도 권하고요. 식습관도 맨날, 근데 그 아까운 3분을 맨날 뭐 먹어도 되고 뭐 먹어도 되냐로 다 이제 낭비를 하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부모가 있는 음식만 드시라고 말씀하는데, 그것도 현실적이진 않네요. 근데 통조림 공장에서 나온 거 말고 이제 자연에서 나온 약병에 드는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자연에서 섭취한 사랑하는 사람이 해준 음식이 제일 좋긴 하겠죠. 수분 섭취도 중요하고
근데 다보다 마음 챙김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마음만 이제 정신줄만 잘 잡고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 챙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네, 이거 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어, 국립암센터 등 여러 이제 웹사이트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기를 권하고 운동이 좋다고 운동을 막 빈혈이 헤모글로빈 남의 반도 안 되는데 막 억지로 하시다가 심장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8도 열 넘는데 운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잘 이제 조절하시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암 경험자 예방 접종은 뭐 이렇게 권유가 되고 있고 하나 달라진 거는 대상포진 예방 접종이 암 환자분들이 제일 위험한데 그동안 못 했거든요. 생백신이 항암 치료 받을 때 하면 안 돼서. 근데 요즘은 사백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받으셔도 되고요. 항암 치료 병행해서 반드시 사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상품명을 언급하는 건 곤란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고 독감, 폐렴 다 권유 드리고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올해 장기전 마라톤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이빨이 중요합니다. 그 이빨이 건강해야 잘 씹어서 잘 드실 수가 있고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치료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근육이 중요하고요. 근육이 시원찮아서 넘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근육과 뼈. 근데 슬프지만 돈 너무 중요해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초반에 막 이것저것 사고 뭐 온갖 요법에 다 막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신약 나왔는데 돈이 없어요. 나중에 돈을 지키셔야 되고 주변에서 이상한 건강보조식품 선물하려고 하면 돈으로 받아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줄 천사가 한 분씩 계실 건데 남편이실 수도 있고 자녀이실 수도 있고 보호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느 날 보면 보호자분이 더 아파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보호자분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희망을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이것도 굉장히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뜻대로 할 수 있는 일과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거. 그거 네. 어떤 그런 기도문도 있던데 제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게 해주시고 바꿀 수 없는 일은 편하게 받아들이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거가 없는 거를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그런 중세의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뜻대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고 할 수 없는 일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에게도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거 정도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